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 정말 많이 더우셨죠? 한여름 폭염 더위가 이 주말에 찾아왔는데 오늘 아침은 하늘도 파랗고 아침 기온도 주말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선한 기분 좋은 날씨가 오늘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이 2살 아이 앞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파만파 터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베트남 여론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편, 베트남 아내 왜 그렇게 때린 걸까요? 잠시 후에 해당 영상과 그 뒷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제2, 제3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민간에서 풀어보겠다라며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뉴스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를 필두로 일본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대북 제재를 대한민국이 위반했다. 그것도 안 지키는 한국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경제 보복한다. 대북 제재를 갖다 붙여 보복을 정당화한 아베. 동아일보 오늘 제목 잘 뽑았어요. 한국 대북 제재 지킨다고 말하지만 무역 관리도 징용처럼 약속 어길 듯하다. 이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일본에서 수입해간 물자를 대한민국이 북으로 유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똘똘 뭉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 여야 한마음으로 일본에 대응을 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이거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일 대책, 정말 분과 초를 다투는데 정작 일본 내의 현장 사령탑 역할을 하는 주일 경제공사. 우리나라 사람 임명돼야 되는데 지금 4개월째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몰랐던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경제고사 전임자가 왜 물러났냐면 그 적폐 논란 때문에 이분도 지금 귀국을 했고 정부가 후임을 아직 못 뽑았다. 일본 경제 산업성 정보 수집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리 관저에서 보복 리스트 만든다. 외무성이 한국에 알렸지만 무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폐도 좋지만 주일경제공사 4개월째 비워두고 적폐할 만큼 급한 건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일 갈등 소방수로 나선 이재용, 결국 민간에서 풀기 위해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반도체 재책 회의한 이후에 일본 출장을 가는 모습.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1어가 능통하다고 해요. 일본 경제인들과 직접 만나서 풀어보겠다. 우리한테 왜 안 파냐? 그러지 말고 좀 팔라. 뭔가 뾰족한 대책을 찾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논란입니다. 아기를 안은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말입니다. 가정폭력 키우는 남편 신원 보증제.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 아주 잘 썼어요. 무차별 구타 영상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편 긴급 체포했어요.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황.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국내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더 들여다보니까 이주 여성 10명 중 4명이 이 같은 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들의 가부장적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국적 취득 때 신원 보증을 하는 게 이게 족쇄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꾸 그러면 너 국적 내가 취소해버린다 라는 보복, 협박까지 비일비재하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번 일 때문에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까지 그 남편까지 모두 싸잡아서 손가락질할 일은 아닙니다만 10명 중 4명이 이런 폭행이 있다면 다시금 들여다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야당에서 김칫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공식적으로 장관 지명도 안 됐는데 조국 수석이 청문회에 대비해서인지 1200자 해명글을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자녀 학교 폭력 갑질, 사학재벌 논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글을 여당 일부 의원에게 보낸 건데 야당에서는 이거 김칫국부터 마시다니 장관 욕심이 빚은 코미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학부에서 조국 수석이 이른바 김칫국을 마셨다라는 야당의 비판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되는데 한국일보가 일면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났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지난 4월 개인적인 친분 모임에 동석을 했는데 두 사람은 일각에선 검찰의 독립성 기대를 이미 저버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해명 요청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상황, 친묵 모드다. 이에 대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오해 살 만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에 나은 자, 변한문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영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트집. 누구의 트집? 아베의 트집. 어떤 트집? 생트집. 두 번째 키워드는 분노. 정말로 강한 분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망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대왕족의 망신. 태국.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역 갈등, 무역 분쟁을 넘어서 안보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필두로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지 테레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대북 제재 지키고 북한의 무역 관리하고 있다지만 강제징용 문제도 국제적 약속을 안 지키는데 대북 제재, 북한과의 무역 관리 한국이 제대로 할지 글쎄요,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북한의 제재를 하고 있는 한국을 못 믿어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자 후지 TV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에서 물자를 수입해서 북한으로 몰래 유출한다는 말이냐? 라고 묻자 아베 총리가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 그러니까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아베 총리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뿐만이 아닙니다. 아베의 최측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보상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면서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수출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하다더라.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다.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말로 무시무시한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아베 총리를 필두로 일본 내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미 박사님. 네. 아니 무슨 뜬금없는 얘기도 이런 뜬금없는 얘기가 어딨나 싶은데 지금 주장을 요약하자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뭐 에칭가스 같은 주요 물자를 수출해서 국제사회 몰래 북한에게 몰래 우리가 들여보내고 있다. 그런데 네. 그 우리가 들여보내는 물자들이 북한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골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되는 것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행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이 에칭가스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하게 됐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북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전문가들도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의 가짜뉴스를 퍼다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본이 이와 같은 입장들이 피력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온당하냐에 대한 여론들이 좀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지침을 내렸다고요. 예. 후보나 관계자들에게 연설을 할 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해라라고 하는 선거용 지침까지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게 7월 20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안보 문제가 하나 더 끄집어 왔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한미일 전선을 세팅하면서 사실은 이 안보에 관해서 중요한 키를 쥐고 왔는데 여기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에 관해서 강력한 적대시하는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또 오늘 핵심 나왔으니까 바로 팩트체크부터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총리 등의 이런 주장,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몰래 북한과 친하기 때문에 뭐 핵가스 원료, 뭐 이런 생화학무기의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몰래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이 주장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이 보도를 어제부터 듣기 시작할 때요. 머릿속에 들었던 16자, 4자 19라서 말씀을 드리면 16자. 이거 횡설수설, 횡설수설, 예, 침소봉대, 침수봉대, 예, 황당무계, 황당무계, 어이상실입니다. 어이상실. 이게- 문자 많이 쓰시네. 예,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사자성어 평상시에 쓰는 거 다 동원해도 어려운 건 없어요. 말이 내비중에. 되질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대북 워킹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북 이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리들이요. 이렇게 아주 실무진들이 모여가지고 늘 이렇게 체크하고 회의하는 단위입니다. 예. 여기서 행여 이른바 경유통 한 통이라도 북에 들어갈까 봐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문만 열어놓고 숨만 쉬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사무소도요. 뭐가 들어가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에칭가스라고 하는 게 독가스 물질이고 안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 기업이 우리 쓰기도 바쁜데 우리 쓰기도 바쁜데. 그 비싼 걸 북한에 그걸 넣어줘서 한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게 이거는 그냥 노출되는 즉시 독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 독성을 이용해서 뭔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겠다라고 만일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이상실 황당 무게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침수봉대. 이게 왜 이럴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가 어쨌든 경제보복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아요. 오히려 아베 정부의 이번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비판 논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아베를 향한 비판. 일본의 언론들도 제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내놓은 게 뭐냐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예요. 우리 머리 위로 북한이 쏴댄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안보 문제를 이슈로 끌어내고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자기 유권자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의 이 전략이 성공할까 과연? 네. 저는 일단 국내 언론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국내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베는 한국을 때려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오사카에서 BTS가 떴어요. 예.
근데 뭐 줄을 엄청 쓴 겁니다. 오사카의 BTS. 세계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일본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한류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그 일본의 여러 문화 이런 걸 즐기고요. 뭐 우리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또 과자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 간의 감정선은 크게 달라지질 않는데 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선전을 해대고 무리한 행동들을 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전혀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이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북한의 무기로 전용된다. 일본의 주장 근거 있느냐?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 현실성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반도체 업체들 주문량 그대로 참고 있는데요. 입고량과 절대 차이 나지 않는데요. 장부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에게도 또 물어봤어요, 저희가. 무기로 쓰는 독가스에 불소 화합물은 없다. 불소는 외부 노출되면 독성을 쉽게 잃는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하는 건 바로 불소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요? 침소봉대? 이상실? 사실무근? 황당무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박정환 대변인 혹시 일본이 자꾸 이렇게 악용을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주는 거는 없는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베가 저렇게 나가는 거는 좀 전에 박용진 전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보복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근거 없고 나쁘다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의 여론인데 아베는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둑으로 치면 굉장히 몇 수 후까지 놓으면서 사실은 우리 정부의 신뢰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가 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거를 저 기업에만 맡겨놓고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부터 뭐 그 대체제를 좀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었던 건 없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좀 걱정스럽고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지난해 많이 논란이 됐고 시끄러웠던 그리고 뭐 지금도 분명하게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건 같은 것도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하나씩 지금 외교부, 산업자원부에서 급하니까 너무 반일 감정 그다음에 아니면 막풀을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은 정치권에 좀 맡겨놓고 혹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던 일은 없었던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었던 일은 없던가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정부가 정말 떳떳하게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해야 될 관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꽉 막힌 일본의 보복무역에 대한 해법. 결국 민간이 나섰습니다. 당장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반도체 공장 이거 멈춰 세워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회의를 갖고서 일본으로 긴급 출국을 했어요.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추가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뭐 한 달, 석 달 얘기 나오지만 재고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라고 하면서 며칠 뒤면 삼성 반도체 공장 멈춰 세울 수도 있다. 지금 초위기 상황을 삼성이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는요. 기업들 스스로 살 길 찾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뭔가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나 소장님.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가서 일본 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어요. 지금 출국하는 모습, 도착하는 모습, 저희를 포함한 뭐 많은 언론들이 함께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이거 뭐 정부끼리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절박한 마음에 가긴 했지만. 일본의 기업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좀 팔고 싶어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정부 눈치 보여서 못 팔고 있다. 뭔가 좀 물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재용 부사장이 거의 뭐 장관이나 영웅 같아 보여가지고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스는 비난을 돌리고 리더는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민간 기업이기보다는 우리 정부이기를 더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잘못을 좀 바로잡는데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민간 기업도 함께 해주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민간 기업까지 나서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예.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 IMF 때 우리 근무기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단했죠. 예. 근데 지금 일본산 불매 운동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감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감정적 접근보다는 제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베한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면 감사한 게? 제대로 악역 역할을 해줘서 악역.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야가 좀 화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처럼만 해. 네, 모처럼만 해. 앞으로도 이렇게 화합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의 경제 보복, 아베 총리의 근거 없는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출국,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동영상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국민도 함께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항서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이 베트남 네티즌이 남긴 이 댓글이 참 오늘 제 가슴을 정말이지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상반신에 문신이 있는 이 남편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자, 앉아서도 폭행이 계속되고, 문제는 옆에 3살이 안 된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 남편의 폭행은 계속됩니다. 하지 말했어. 치워오려고. 왜? 자, 지금 아이가 엄청 울고 있는데 그런데도 폭행이 계속돼요. 하지 말랬어. 하지 말라고. 빨리. 자,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 이 여성, 베트남 부인입니다. 도대체 이 남성과 어떤 사이이고 왜 폭행을 했는지 전말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5년 김 씨, 36살이에요. 베트남 여성 A 씨, 30살. 교제 중에 여성이 임신하자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낸 사실이 취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에 돌아간 여성은 홀로 아이를 출산했고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모양이에요. 지난 5월 혼인신고 후 지난달 입국을 해서 이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생활과 동시에 한국인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다행했습니다.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시골에서 챙겨준 감자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조금 전 영상에서는 치킨을 먹으라는데 왜 음식을 하냐며 폭행을 합니다. 음식을 안 한다고 폭행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한다고 폭행을 한다. 어떤 이유도 폭행은 안 되지만 지금 이유 없이 때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4일 폭행이 또 시작되자 정말 견디다 못한 이 아내가, 베트남 아내가 휴대전화를 몰래 올려놓고 촬영을 한 게 바로 방금 보신 영상. 지인에게 전송을 했고 경찰에 신고가 됐고 SNS에 폭행 영상까지 게시가 됩니다. 그제 남편 김 씨는 경찰의 소환에 또 불응을 해오다가 동영상이 확산되자 경찰에 출석을 했고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영상만 본다면 이 남성에게 어떤 혐의 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상습적인 가정 폭력이기 때문에 폭행치상 같은 여러 가지 죄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계속 안 좋은 사례가 불거지는 것이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 이 남편들의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버립니다. 신원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신고하고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본국으로 쫓겨날 수도 그렇죠. 있다. 불법 체류자가 돼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문화 가정 그 부인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일단은 남편의 폭행에 의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남편이 신원보증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혼 판결문에 남편의 지나친 학대와 폭력에 의해서 이혼하게 됐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게 된다면 혹시 이혼하더라도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가 좀 유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법적 정보에 무지하시다 보니까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바로 나는 불법 체류자가 돼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폭력을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조금 도움을 받으신다면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신고를 하시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폭행을 행사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한국에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주 여성들의 이른바 생사 이탈권을 남편이 쥐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폭행하는 남편들이 많다. 하지만 너무 그거에 겁내시지 말라라는 법률적 조언,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 중에 이 영상의 막바지에 아이가 엄마를 울부짖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이를 안아서 달래는 모습이 그 대목이 저는 더욱더 안타깝고 좀 찡했습니다. 아동 학대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 부분 영상 다시 보시죠. 하지 말했어. 치러올라고. 왜? 자, 지금 아이가 울부짖고 있어요. 엄마를 외치면서. 그런데도 옆에서 폭행을 하는 남편. 하지 말랬어. 이 3살이 안 된 아이 눈에도 엄마가 안쓰럽고 이 아빠가 미운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어쩔 줄을 모르자 남편이 재우라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아이를 안자마자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다시 보시죠. 엄마가 안으니까 엄마 품에서 울음을 그치는 아이. 허은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모든 뇌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커지는 거잖아요. 감성적으로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는 왜 여자분과 혼인신고를 해줬을까요? 진짜로 아내로 생각했을지 저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듭니다. 진짜 확실한 갑질인 것 같고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파워가 있다고 해서 약한 여자분 그리고 특히 자기를 내쫓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강자로서 지금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건데 그 폭행은 지금 본인이 혼인해 줬던 그 여성분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에게도 그 폭행이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4살 전까지는요. 부모의 사랑으로 크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야 애정결핍도 생기지 않고 바른 아이로 자라서 대한민국의 일꾼도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저 어렸을 때 부모가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저 아이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끔찍하게 생각이 들고 또한 이주 여성들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저희도 한때 미국으로 이주 여성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도 미국말 못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저렇게 맞고 있지는 않았을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강해졌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약자들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외 다니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하면 우리 대부분 노랑머리 그런 사람들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 태국, 우리와 같은 민족처럼 생긴 분들도 외국인입니다. 한국말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중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도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 감독님이 기껏 쌓아놨던 우리 브랜드 가치를 저 남자 하나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지만 김병민 박사님 3시간 동안 저 폭행이 계속됐다고 해요. 3시간 30분 가까이 저 남편이 아이가 있는 앞에서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한 이유가 황당합니다.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치킨을 먹어야지 왜 음식을 만드느냐 라면서 폭행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베트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켜서 먹었으면 아내가 만든 밥은 아내가 먹든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을 폭행의 원인이나 동기로 이어질 수 없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저 안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에 대한 빌미를 뭔가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정도의 폭행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저 어린아이 자세히 보면 귀저귀를 차고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있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딱 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내용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합니다. 저 아이가 우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폭행을 지적을 안 했고 마지막으로 저 남성이 한 말이 뭡니까? 애 재워. 재워. 아이는 아이에 대한 양육은 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선을 긋은 것으로 보는데 이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해서 같이 생활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임신을 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초기 출산과 양육을 아마 저 베트남 여성이 다 도맡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100일부터 한 도리대 때까지는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아이의 울음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을 내 아들이 힘들어서 운다라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아내가 다 도맡아서 이 베트남 여성이 아이를 안고서야 울음을 그치게 되는 과정, 예. 그리고 재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저 베트남 여성이 정말로 끔찍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휴대폰으로 간신히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베트남에 있는 지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 만약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저 폭력을 감내해만 했다면 저 여성도 마찬가지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 있어야 될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모든 최대치의 범죄 속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격리, 처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정의가 좀 제대로 구현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남편과 아내의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남편이에요. 김 씨. 술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술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아내는 행복을 꿈꾸던 신혼생활이었는데 아들을 위해 이혼하겠다라고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에도 이 영상이 공개됐어요. 베트남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론 부글부글. 박항서의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정말 미쳤다. 한국 남성들은 편협하고 가부장적이다. 가정폭력은 빈번한 일이 아니더냐. 당장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오라. 가난하게 살더라도 악마 같은 사람과 사는 것보단 마음이 편하다. 모든 한국인들이 박항서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하는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박정아 대변인. 같은 한국인으로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베트남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다 됩니다.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 저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10여 년 전쯤에 저런 비슷한 환경 속에 있다가 베트남 신부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어서 당시에 있었던 우리 베트남 대사,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박석환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친정을 가서 친정 부모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다시 생겼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먼저 조심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미안한 일이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베트남 국민들한테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베트남 국민들 다소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도 예. 우리 박항서 감독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류 생각하고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이 맺었던 우정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저 신랑들도 다 다시 성숙하게 신부들 아끼고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 좀 보듬을 테니까 이번에 너무 베트남 국민들 화내지 말고 한번 용서해 주기를 제가 대신해서 좀 사과를 드립니다. 예.
변함 변호사님, 이 남편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상습적인 상해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시청자분들은 공감하실 수 없겠지만 대략 1에서 2년 사이 정도 징역이 나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젊고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나이가 36살 젊은 걸로 봐서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또 원룸 보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 이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법원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혼소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형사합의 과정에서 약간의 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관계 당국에서 보호를 해주고 한국 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를 받아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베트남 국민들께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국민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베트남 부인분과 또 아들, 우리 정부가 잘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살피겠습니다. 베트남 국민들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이주 여성들 중에 폭행 피해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조사해보니까 많다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10명 중에 4명이 지금 42.1%, 그러니까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인식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주 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분들이 왜 이주 여성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입니다. 피부 색깔, 머리카락 색깔과 언어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걸 가지고 외국인으로 나누고 우리 안에 칸막이 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허나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출생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서 미국 가서 결혼해서 살고 일본 가서 결혼해서 살면 일본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출신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머리가 검고 동양인 있고 눈도 작고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했고 이렇게 가면 예.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을 위해 충성하지 한국을 위해 충성 안 합니다. 그분들한테 왜 부모의 나라에 충성하지 않느냐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과 피부 색깔이 다르면 자꾸 왜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장 요즘 활발하게 혹시 아실 겁니다. 활발하게 모델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 예. 고등학생인가요? 한영민? 한현민군. 한현민군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그러나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 너무 잘하고요. 예. 당연히 한국말 잘하죠. 우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저렇게 표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주 여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베트남 여성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사람. 한국말이, 그러니까 말이 조금 서툰 대한민국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피부 색깔이 좀 다른 한국 사람. 예.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했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법을 아니까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약간 감정 섞어 얘기하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어떻게 10쌍 결혼해가지고 4쌍 이상 5쌍 가까이가 폭력을 경험하게 내버려둡니까? 한국인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건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두 번째 이슈였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뭔가 다 국제적인 이슈예요. 첫 번째는 일본과의, 두 번째는 베트남과의, 이번은 태국과의 일인데 지상파 한 예능 프로그램이 정글에서 100년을 사는 멸종위기종 이 대왕 조개를 사냥해서 이걸 섭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한 배우 이여름 씨가 지금 태국에서 징역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태국의 꼬묵섬 생존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정글이죠. 배우 이여름 씨가 촬영 중에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갔고 다른 출연자들과 요리를 해서 시식하는 것까지 예고편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장면이 태국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여름이라는 여자 배우가 멸종 위기종을 사냥을 해서 탤런트들이랑 나눠 먹었다. 이여름 씨에 대해서 태국이 국립공원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태국 경찰에 현재 고발한 상황. 지금 상황은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여름 씨 측은요, 당시 현지 코디 가이드가 동행했기 때문에 논란 예상 못했다. 아니, 이여름 씨가 사실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연기자인데. 제작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어요. 사과에도 태국 측은 강경 대응을 내렸습니다.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이여름이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법대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태국 국립공원 측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징역 5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왕조개가 도대체 뭐길래? 자, 화면에서 보이는 이 조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 폭이 1.3m, 무게가 250kg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우와, 엄청나네요.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 정말 오래 사는 가장 큰 조개.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고 천연기념물과 보호대상. 불법 채취 시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태국 돈으로 상당히 큰 돈이죠. 중징계까지, 처벌까지 나올 수 있는 대왕조개입니다. 자, 지금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개가 지금 잠수부만 하죠? 위에는 잠수부, 밑에가 대왕조개. 그러니까 괜히 이름이 대왕조개가 아니에요. 네. 엄청난 조개예요. 야, 이건 말만 조개죠. 상당히 지금 희귀한 어떤 생명체인데 태국 내에서 어쨌든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이 대왕조개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냥은 당연히 안 되고 야생 대왕조개를 사냥해서 뭐 요리해서 먹었다?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 배우 이여름 씨가 방송을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조개가 있느라고 발견을 했다라면 이거 편집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편집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3명이 함께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천연 기념물을 채취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식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방송을 보게 되면서 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립공원 측에서도 이여름 씨가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적인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배우 이여름 씨에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방송을 총괄적으로 제작했던 이 방송국과 제작진에게 책임에 대한 소지들을 물어야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이여름 씨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제작진이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조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방송에 나와 있는 조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최대한으로 크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200kg이 넘는 대왕조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대왕조개는 한때 또 식인조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자칫 잘못 이 조개가 사람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조개가 움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사람의 팔을 딱 묵니다. 그리고 놓지 않으면 결국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람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식인조개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여름 씨가 잡았던 조개는 그 정도의 크기까지의 조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이 돼 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정글의 법칙은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좋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회자가 되기 때문에 태국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천연 기념물에 대한 훼손으로 자칫 잘못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방송이 이 제작하고 촬영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세밀해야 되는 지점들을 다 놓치게 돼서 문제가 커진 것 아닌가 안타까움이 큰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제작진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태국 국민들이 더욱더 좀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하다. 채취와 관련해서 현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 못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당국이 공문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그 예능 프로그램 측에서 사전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 라는 제작진의 약속이 담긴 공문을 태국 당국이 공개를 하면서 있었던 제작진의 모르쇠
논란까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나 소장님, 네. 확실히 지금 이 태국 당국에서 공개한 공문을 보니까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인지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네요. 네,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화가 많이 나는 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2년 전인가요? 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오지라고 설명을 해서 그것도 사과를 했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에 우리가 정말 많이 화가 나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종위기에 있어서 저렇게 키우고 싶은 걸 3개나 드신 거예요. 3개나 먹어버렸으니 일단 태국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몰랐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약속은 예. 지키셔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저 프로그램은 이미지적으로 자신을 변신시키고 또한 우리가 몰랐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와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기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과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면 저 촬영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싶은데 지금 이여름 씨 자체가 저 지금 그 대왕조개를 따서 먹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계약서 자체도 안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합니다, 정말.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해당 프로그램 대왕조개를 갖고 이른바 먹방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 바누아투 편, 2014년 보르네오 편, 대왕조개를 사냥하고 취식하는 장면이 나갔는데 자막에 그때 당시 제작진이 100년을 사는 대왕조개다라는 자막까지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팔라우 편, 찌고, 삶고, 관자 회 먹고, 껍데기에 조개살 넣어서 정글라면까지 끓여 먹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한 방송평론가가 이렇게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보다 공존의 의미를 주창하며 정글로 갔던 프로그램에서 100년을 산다는 멸종위기종을 잡아먹는 모습은 비상식적이다. 박정화 대변인, 이 방송평론가분의 평론이 사실은 뼈아픈 거죠. 제작진들은 좀 엄히 좀 생각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 소장님 지금 뭐 거짓말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로세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태국 정부가 오죽했으면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과 달리 그거를 사냥을 하고 그걸 먹는 장면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와서 나몰라라고 심지어는 제작진이 그 후에도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은 거짓으로는 했습니다만 이후에도 분명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출연진에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뒤에 지금 숨어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된 상황, 그리고 이 이전에도 충분히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고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거를 오로지 시청률과 뭐 호기심을 위해서 저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제작진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저는 이게 보니까 오기 전에 이렇게 쭉 댓글들 보니까 뭐 폐지 청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뭐 아까 예를 든 거 말고도 무슨 불을 지피는데 결국엔 봤더니 라이터를 썼니 안 썼니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그 방송국에서도 저 프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대목 아닌가. 아직 국제 망신을 샀고 다시는 저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여름이 태국에서 뭐 징역까지 살게끔 내버려 둬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좀 남았습니다. 이여름 씨의 소속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태국 쪽이랑 소통을 해요. 태국 쪽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조심스러워서요. 저희는 대응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저희도. 상황이 애매한 게 이여름의 소속사는 지금 방송국 쪽에서 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제작진은 일단은 움직임은 없어요. 이여름은 태국에서 징역 살리겠다 뭐 이러고 있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태국 쪽에 접촉을 해서 최대한 고의가 없었다 좀 사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조개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좀 난리냐라는 분도 아마 극히 일부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놔서 태국의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백두산에 가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잡아먹고 옷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또 지리산에서 반 달고 웅달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거예요. 그 시베리아 호랑이라든가 아니면 백두산 호랑이나 반달고만큼이나 태국에서는 대왕 조개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보호해야 될 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태국에 적극적으로 뭐 조사를 충분히 받겠다.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현지 코디가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인지 충분히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우를 받겠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일단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소속사라든가 방송사가 좀 빨리 태국 쪽에 연락을 해서 먼저 사죄 표시를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왕조개와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일로 비화되는 사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낮에 3인조 강도, 2살배기 유아를 인질로 삼은 3인도 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을 노렸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4일 광주 낮 1시 가장 더울 시간 모자를 눌러 쓴 강도 3명 CCTV 화면 보이시죠? 방충망을 치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이게 사실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현관문 열고 방충망만 쳐놓으신 거예요. 이런 데를 노렸다는 겁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침입을 합니다. 40대 주부와 16개월 아들을 인질로 삼습니다. 돈 안 찾아오면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 2살 아들을 인질 잡고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 현금과 돌반지 등을 강탈했고 피해자에게 앱으로 현금 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총 1,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범행 후 택시 타고 흩어진 3명은 사흘 만에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잡고 보니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서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그리고 은행 관계자의 이야기 각각 들어보시죠. 다른 집은 다 현관문을 닫아놨는데 그 집은 현관문 열어놓고 방충망으로 닫아놓고 그렇게 했었어. 마지막에 은행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은행 관계자도 좀 이상해서 이거 뭐 피싱 아니냐, 사기 아니냐 재차 물었는데 아이가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해당 어머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니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부인할 수밖에 없죠. 아이가 2살밖에 안 되면은 사실은 엄마가 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없죠. 거죠. 네. 예, 아이가 무슨 뭐 꽤 커도 조바심이 날 텐데 아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SNS로 이제 갑작스럽게 강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모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데다가 이 사람들이 강도를 하기 전에 아마도 다른 유사 사건들에서 좀 이 직관을 얻은 것 같은데 포항에서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강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다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침입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침입할 때 먼저 하루 전날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이제 피해자의 집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 여자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방충망만 이제 닫아놓은 채 그런 뭐 침입이 쉬운 집 이런 것들 다 물색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방충망 화면도 나오지만 네. 이 방충망 등은 그냥 열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잠금 장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쉽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관문만 열어놓으면 사실은 방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집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엄마로서는 뭐 어떻게든 모면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특히 여름철 덥기 때문에 또 아이가 있으면
더위에 민감하거든요. 현관문 열면 시원하니까 방충망만 쳐놓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현관문까지 꼭 잠그고 걸쇠까지, 보조 걸쇠까지 좀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함훈 변호사님, 이들 대담해요. 방금 이 교수님 지적했었던 것처럼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급조해서 만들었고 범행까지 모방을 했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게 했어요, 보니까. 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뭐 암호화폐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봐서 경제로 상당히 궁핍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한탕주에 사실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탕을 노리고 암호화폐 투자했다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강도 범행을 물색을 하고 자신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서 그런 방법까지 이용해서 돈을 뺏어가는 아주 나쁜 완전히 탈탈 털어갔다는 거예요. 대출, 지금 있는 돈 말고 너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까지 빌려라 하면서 거기서 그 범행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후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바로 또 대출까지 받는 상황까지 했던 걸 봤을 때 카드 대출인 또 바로 되니까. 그렇죠. 사전에 정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정말 한탕주에 찌든 나쁜 사람들이죠. 예. 다행히 지금 아이는 무사하고 지금 경찰이 검거했어요, 이 교수님. 네,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굉장히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그마치 300여 대의 CCTV 영상을 정말 눈이 빠지게 치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눈이 빠지진 않았죠? 네, 물론 눈이 빠지기가 쉽겠습니까만은 네, 어쨌든 3일 동안 너무나 많이 이제 CCTV를 들여다봐가지고 이들이 3명인데 이 3명이 도주할 때 한꺼번에 같이 도주한 게 아니라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하면서 결국은 다 각기 이제 도주를 한 거예요. 상당히 주도 면밀하군요. 네, 택시를 여러 번 바꿔 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쉽게 CCTV 영상을 봐가지고는 나올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이 정말 열심히 이제 포착을 했고 그리고는 이 통장을 다 뒤져봤더니 통장에 이들의 지문이 확인이 됐어요. 지문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CCTV 영상만도 아니고 직접 증거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엄벌에 처해질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경찰이 이번 건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잘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도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건데요.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 중국에서 이른바 금수저 여성에 대해서 공분이 일고 있는데 이 여성이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길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검정색 마세라티 차량,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데 지금 뭔가 협소한 길에서 이 여성이 그냥 차를 들이받아요. 시민들은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이 여성 어떻게 할까요? 뒤로 후진을 하다가 차가 지금 부딪혔는데도 그냥 현장을 이탈합니다. 도망가죠. 뺑소니죠. 그리고 나서 주차대에 있던 차까지 들이받고 결국 들이받친 차가 화재에 휩싸이는 장면까지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폭발을 해서 결국 앞에 타 있었던 2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허난성 용청시에서 3억 원대, 차가 이렇게 비싸요? 3억? 집값이네. 고급 외제차를 몰던 탄모 씨 24살. 다른 차량들과 충돌 후 뺑소니 1차 사고, 2차 사고,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2명이 사망을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중국 면허 취소 기준의 2배, 탄모 씨는 그리고 동승자 2명 공공안전 위협 혐의로 입건. 현재 이 여성 무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 있느냐? 아버지가 잘 살아요. 평소에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말이야. 부를 과시하는 사진도 SNS에 올려서 지금 중국 내에서 공분이 더 올라가고 있다. 누리꾼들은요.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공분을 하고 있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철없는 이른바 20대 금수저가 네. 또 날뛰다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어기면서 이런 행동을 벌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2명까지 사망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지금 이 혼자 운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동승자가 2명이나 있고요. 그런데 왜 처음에 충돌했을 때 차량을 멈추자고 하지 않았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교통사고 이제 장면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폭발을 하는 장면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 정도로 기율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면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그 부분에 밖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는지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 차후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위험을 감수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예, 정확히 동승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야 멈춰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사고가 이미 났는데. 네. 근데 2명도 안 말렸다. 네. 2명도 같이 술을 마셨는지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변함문 변호사님, 중국의 사법 체계가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우리보다 센 처벌까지 중국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사형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같은 중국 같은 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좀 높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뭐 사실 뭐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고위층의 자제였었다고 하고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또 도망갔겠죠. 사법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만약 SNS에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허투루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까요?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파경 이후에 송혜교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 하플 주인공은 고유정. 세 번째는 지진이 일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말입니다. 네 번째 하플 주인공은 조국 주석.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송송 커플의 파경 소식 이후 한 차례의 공식 입장 말고는 아무런 소식을 접할 수 없었던 송혜교 씨가 파경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다. 무려 19년째 해당 브랜드 회사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이기도 한데 파경 소식 후 광고 위기 논란에도 해당 브랜드는 2년을 이어가겠다라며 의리를 내보이기도 했었죠. 파경 소식 이후 첫 공식 석상인 만큼 집중되는 관심과 부담을 가졌을 법도 한데 하지만 이날 송혜교는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행사장에 등장. 담담한 표정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행사 내내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가벼운 미소를 짓는 등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송중기 역시 새로운 작품 촬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서 소장님, 네. 송혜교 씨가 좀 뭐랄까요? 파경 이후에 모습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담담하다. 네. 근데 어쩌면 당연한 걸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하다. 네, 이혼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사잖아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진 앵커가 이런 예는 정말 죄송한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잘 살고 있는데 남의 가정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혹시 네.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저희 사람 괜찮아요. 얘기가 네, 저희 좋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 출연 안 하실 건가요? 어제도 말이야 같이 외식하고. 예. 예를 들자 만약에 예.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혼을 뭐 이렇게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제 할 일 김진 여기 나와야죠. 나와야죠. 패널로 앉아서 우리 앵커 만나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19년 동안 하던 일입니다. 근데 이혼 소송 그런 것은 사실 개인사잖아요. 개인사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기존의 우리 송혜교 모습, 저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는 개인사 관심 조금 끄고 기존의 사실 송송 커플이 우리에게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고 참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그거 위주로 그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 좀 수준 높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뭐 힌트를 안 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혜교 씨의 모습, 어쩌보면 담담한 모습인데 지금 보면 뭐 중국 내에서도 김배현 박사님 네. 역시 송혜교 씨에 대한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름답다. 뭐 이런 찬사도 지금 중국 내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이나 그 한류 스타로서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두 커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일상적으로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광고들이 계약하게 되는데 광고를 계약하고 나서도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계약 위반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질 법합니다. 근데 적어도 송중기, 송혜교 커플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도 다 종식시키면서 과거에 했던 활동 그대로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송혜교, 송중기 커플 결혼식에 중국의 대스타 장찌가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자체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둘간에 저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대한민국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생활의 영역에 침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두 배우가 자신의 영역에서 훨씬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많은 팬들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두 분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여전하네요. 두 번째 악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전 남편의 살해와 관련해선 기억의 파편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철저히 입을 닫았던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억울하다, 내가 안 죽였다며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걸친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내가 의심된다는 현 남편의 주장과 억울하다라는 고유정이 맞서면서 의붓아들의 의문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판사 출신, 생명공학 전공자 출신 등등 이른바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입니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돈만 주면 인면수심 범죄자도 변호할 수 있느냐라는 등의 비난 여론에 심적 부담을 느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요,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15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앞으로 고 씨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면 국선 변호사가 고 씨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공식석상이나 아니면 사석에서도 사실은 계속 그런 말을 해왔잖아요. 아니,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의 변호를 맡을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말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 그 직업 윤리라고 하는 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그럴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 상당히 냉철하게 이러저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법적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직업윤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또 회사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여러 가지 뭐 금전적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부담을 받게 되면 그 회사로 다른 그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게 안 올 테니까 그 대표로서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대표로서는 이거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법무법인 운영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딱 사임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비난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유정에 대한 그 변론은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서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은 책임주의라고 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 만큼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의붓 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만약 아니라고 한다라면 거기서는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고유정은 나쁘니까 의붓 아들에 대해서도 사망의 의혹이 있다 책임져라라는 것은 근대 형법의 원리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아까 앞서 우리 첫 주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징용 피해자분들이 일본의 모 기업들 상대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국내의 모 로펌을 이제 변호를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로펌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때 이제 그 로펌은 우리가 이 사건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다른 사건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레퓨테이션 리스크라 해가지고 평판이 하락되는 것만큼 비용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몇 배 이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직업 윤리에 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유정의 사건을 맡음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저런 나쁜 사람을 변호하다니 당신들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사건이 끊길 수가 있겠죠. 그럼 변호사로는 직업 윤리 의식도 있긴 하겠지만 고유정 사건으로 내가 한 2, 3년 동안 매출이 감소되니까 그 정도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준다면 계속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도 스스로 사임할 권리도 있죠. 변호사가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사임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이 고유정이 뭐랄까요? 상당히 지금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범죄 초기부터 계속 일었어요. 예컨대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저희 채널에서 단독 취재했듯이 고유정이 범행 현장을 계속 찰칵찰칵 사진으로 남겨두는 장면.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어떤 졸피뎀의 처방전을
물티슈 뒷면에 어떻게 보면 숨겨놓는 그런 장면들, 물론 남편의 주장이긴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혼선을 빚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며 지금 진술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것과 명백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다 인정을 하면서도 뭐 우발적 살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의붓아들과 관련돼서 난 억울하다. 좀 강경하게 목소리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로 보도 나온 게 이제 그 의붓 아들이 잘못된 지역이 이제 청주니까 청주 경찰서에서 제주에 있는 고유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3번째 방문 조사를 했는데 나는 의붓 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붓 아들에 대한 수사 결과도 아직은 분명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전 남편에 대한 그 살해에 대한 동기도 그렇고 사체 훼손 문제도 그렇고 하나도 사실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이렇게 사건을 준비했었던 것 같고 이제 공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재판부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온 게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의 그 범행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거기에 또 형량을 선고해야 되는 재판부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붓아들의 의문사와 관련돼서 고유정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첫 번째 정말 본인이 억울해서 두 번째 추정한다면 김백 박사님 네. 이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돼서 이 직접적인 뭐랄까요? 단설할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고유정이 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현 남편이 본인의 아들로만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는 것에 대단히 화를 나고 고유정이 뭐 집을 가출하기까지 했었는데 돌아와서 넷이 함께 살자라고 해서 아들을 데려오고 다음날 지금 숨졌기 때문에 그 시점상은 우리가 공교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뭐 고유정이 뭔가를 했다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지난번에 있었던 제주도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전 남편에 대한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 없는 범죄를 통해서 본인의 형량을 아주 만약 본인이 범죄자로 발견이 되더라도 최대한의 형량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냐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죠. 지금 이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이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이 죽기 전날에 카레를 통해서 먹고 난 뒤에 잠이 들었다라고 지금 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의붓아들의 상황인데 의문사건. 의문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서 제주도에 있었던 전 남편의 사망 사건에 이르게 됐던 경우에서도 카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고유정이 과연 의붓아들에 대한 사망 사건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은 충분하게 보강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혀낼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고유정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손에 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들을 5명이나 되는 충분한 변호사들을 선임할 권리보다는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수사 이력을 투입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고유정 씨가 여기에 대한 이 조력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본인의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좀 국민적인 어떤 의문과 공분이 높은 사건이니만큼 의붓아들의 사망과 관련돼서도 경찰이 좀 속 시원하게 수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다음 하플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연이틀 발생한 강진으로 대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규모 7.1의 더욱더 강력한 강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규모 7이 넘는 지진은 20년 만에 지금 처음.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수천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건 물론이고 고속도로는 금이가 반으로 갈라졌고 집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진 이후에는 다음날 새벽까지 1분에 한 번꼴로 4,700회가 넘는 여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불안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There's another one right now, aftershock. Whoa. It's all right. It's all right. We're safe. Just an aftershock, honey. We're okay, buddy.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한 3, 4초 정도 지났을 때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고 음료수 컵에 있는 음료수가 막 파도 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지진은 진앙에서 약 200km 떨어진 LA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LA 다저스 홈구장에선 좌석이 흔들리며 일부 팬이 비상구로 탈출하는가 하면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스튜디오가 흔들리자 책상 아래로 대피하기도 했고요. 디즈니랜드는 일부 놀이기구 운영을 멈추고 이용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연이은 강진에 일부에선
언젠가는 빅1이라고 불리는 규모 7.8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재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당장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설이 돌았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명 김칫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 수석이 텔레그램 메시지도 또 텔레그램으로 보냈네요. 법사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 논문 표절 의혹, 자녀 학교 폭력 사건 갑질 의혹, 사학 재벌 논란까지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을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1200자 분량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아니 대통령이 아직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도 안 했는데 김칫국 더 마신다,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청문 과정에서 해명하면 될 일이고 인수정 절대 안 될 일이죠. 바른미래당은 잿밥에만 관심 있는 나쁘끄러운 행동을 멈추라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수석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일자히 비판에 나선 상황. 일단 잇따른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의혹은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 이중적인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무장관 후보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여당 의원들에게는 해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카카오톡이 아니라 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고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의 여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내가 청문회를 하면 저쪽에서 이런 질문들이 할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라라는 일종의 뭐 지침서를 비슷하게 보냈다라는 그 타이밍이 야당에서는 상당히 김칫국스럽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오늘 지금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어요. 예. 사실은 민정수석이 자료를 해명하고 뭘 하려면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잘 갈지에 대해서 그런 거 챙겨봐야 되고 혹시 잘못된 부분 없는지, 다음에 대통령이 본인한테 주었던 미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런지에 대한 이런 것들 조율하고 그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웬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뭐 지명이 됐나요? 그것도 아닌데서 먼저 이렇게 막 하니까 오죽하면 야당에서 김칫국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 쫙 붙이면 예. 보통 우리도 이제 중폭의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개각을 앞두면 사실은 하마평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뭐 어느 장관의 누구 머리 이런 거. 이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너무 많이 나가거나 너무 엉뚱한 분을 갖다 옮겨놓으면 그분 인격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엉뚱한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 근데 가끔 보면 엉뚱한 사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가발전. 김칫국보다 더 이 수준 낮은 자가발전하는 분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야, 다음번에 나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꼭 내가 안 죽여줘 이게 될 거야 뭐 이러는 사람. 지금 지명도 안 되고 뭐 하고 있는데 벌써 뭐 내 자료 뿌리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이 사람보다도 더 못한 짓, 더 하류의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여당 의원 일부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른바 스타 국회의원이 박용진은 이 문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국 수석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공개하시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텔레그램을 씁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텔레그램을 쓰고요. 예. 그리고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냥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저는 받아서 사실은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되게 억울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내용에는 청문회에 치읓자도 없고 예. 법무부 장관의 비읍자도 없습니다. 일부에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 억울한 얘기를 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해명의 내용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김칫국 얘기를 하셨는데 넘겨짓는 것도 유분수지. 예. 거기에 비읍자도 치읓자도 없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야당에 넘겨짚는 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현 민정수석을 앉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때가 되면 저도 별도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지명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본인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에도 얘기한 바가 없는데 벌써부터 그 억울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교수를 했었던 분한테 이거 저기 석사 논문 저기 남한테 표절한 거 아니에요? 박사 논문 표절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억울하죠.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억울할 수 있고 사학 재벌이라고 그러는 것도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친한 의원들에게 보낸 거니까 저는 조국 민정수석하고 친하긴 합니다만 그 제가 그걸 받으면서 무슨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 무슨 꽃길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지 마시고 김치국을 먹었을 거라고도 넘겨주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저는 60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한국의 이 서원, 옛날 그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들입니다. 조선시대 핵심 이념인 성략을 보급하고 구현한 장소인 서원 9곳이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자랑스럽게 등재가 됐습니다.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제일 유명한 안동 도산서원, 경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등등이 이번에 지정이 된 겁니다. 16, 17세기에 건립했던 이 서원들이 지금까지 원형을 고스란히 아름답게 보관을 하고 있다, 보존이 돼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2015년에 이미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에 나섰지만 그때 반려 판정 받았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심기일전 2번, 3번 노력 끝에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이로써 이번 한국 서원을 포함해서 석굴암, 또 고등학교 때 자주 갔던 불국사, 해인사의 장경판전, 그리고 종묘 이 근처, 창덕궁 등등, 수원화선 등등 14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문화 강국으로 이미 우뚝 섰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태국, 일본 이런 문제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월요일 아침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